여러분들은 자신의 겨드랑이 냄새를 맡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친구나 연인 또는 다른 사람의 겨드랑이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그 냄새를 일부러 맡는다고 생각하니 벌써 코가 찌릿찌릿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거 아시나요? 세계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냄새가 없는 인종이란 것입니다. 같은 동아시안이지만 일본, 중국보다도 한국인이 월등하게 냄새가 없는 편이랍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인과 친구가 되면 항상 궁금해하는 것이 너는 땀을 흘리고도 왜 냄새가 안 나? 입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 국가를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냄새를 숨기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이용해 왔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향수가 있고 또 다른 것은 데오드란트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인 향수와 데오드란트는 오늘날에서야 쓰인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향수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향수는 프랑스의 귀족들이 불쾌한 냄새를 덮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보다 더 오래전부터 향수는 사용되어 왔습니다. 최초로 향수와 유사한 걸 사용한 것을 기록한 것은 기원전 3000년경 이집트인들로부터입니다. 이집트인들은 미래를 만들 때 향이 나는 오일을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제18왕조 파라오인 투탕카멘의 무덤 안에서 석고로 만든 항아리에 향고가 발견됐었는데 이것은 수많은 고고학자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20세기 발견 당시 수천 년이 지난 상황임에도 은은한 향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바로 연구에 들어가 향고가 어떻게 수천 년 동안 향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긴 연구 끝에 그들은 오랫동안 향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방부성을 가진 유향과 보류성이 높은 방향성 수지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도 향을 사랑했다고 전해집니다. 목욕을 할 때 향이 나는 오일을 사용하고 목욕 후에도 아이리스, 제스민, 히아신스 등 향내가 담긴 향유를 발랐다고 합니다. 또 놀라운 것은 클레오파트라는 집안에서도 방향제로 향을 가득 채웠다고도 합니다. 당시 이집트인들은 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원료가 있으면 중동이나 그리스에서 수입할 정도로 향을 사랑했다고 전해집니다. 시간이 흘러 14세기에 와서야 오늘날과 같은 알코올이 섞인 향수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중세 연금술사들이 알코올을 만드는데 성공한 덕분에 향수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금을 만드는데 실패했던 연금술사들은 포도주 증류 과정 중 알코올을 발견하게 되고 각종 향신료와 섞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물, 기름 등에 의한 이제보다 모든 방향 물질을 용해하는 성질이 뛰어난 알코올은 휘발성 향을 오래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원료로만 머물러 있던 향로를 드디어 향수라는 개념으로 끌어올리게 했습니다. 이때의 최초의 알코올 향수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오데코롱의 전신인 헝가리 워터입니다. 14세기 헝가리아 엘리자베스 여왕을 위해 로즈마리와 휴지를 증류시켜 만든 이 향수는 그녀가 매우 애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향수를 사용함으로써 지병도 고치고 더욱 아름다워져 72세의 나이에도 폴란드 국왕에게 청혼을 받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을 정도이죠. 15세기 후반 프랑스는 향수의 고장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향수 산업에 큰 획을 그었던 곳은 파리가 아닌 그라스였습니다. 그라스는 프랑스 남부 지방의 350m의 언덕에 위치한 가죽 산업으로 유명한 작은 소도시였습니다. 그들은 가죽 산업에서 가죽 특유의 지독한 악취를 없애기 위해 향유를 사용했었는데 향수라는 것이 개발되고 사용한 후에 향수는 단일 상품으로서 전망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향료 산업에 뛰어들고 16세기 말에는 향기 나는 장갑, 모자, 벨트 등 향료가 섞인 가죽 제품들을 유행시켰고 17세기에는 향 주머니를 유행시켜 당시 여성들이 향 주머니를 즐겨 차고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파리에서는 수많은 화장품, 향수 전문점들이 열리어 대향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16, 17세기 르네상스 시대에는 유럽 도시 전역이 급속도로 복잡해져 고약한 냄새로 인해 향수의 유행에 불을 붙였습니다. 심지어는 이 당시에 모든 것에 향수를 뿌릴 정도의 집착을 보여 개와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에게도 뿌리고 심지어는 보석들에도 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분이 존재하던 시대인 만큼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좋은 향이 나는 향수를 뿌렸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프랑스를 통치한 루이 15세의 궁전은 향수 궁전이라고 불릴 정도이고 귀족들은 요일마다 다른 향수를 뿌리는 것이 관례일 정도였습니다. 19세기에 천연 향료가 아닌 합성 향료의 개발로 향수는 대중들에게도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고 근대 향수의 아버지로 불리는 겔랑의 유명한 조향사인 다크 겔랑을 시점으로 향수는 대중들에게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20세기에는 패션의 정점을 찍고 있던 시기인 만큼 향수와 패션은 항상 같이 붙어 다녔습니다. 이때 수많은 여성들의 워너비 향수인 샤넬 넘버5가 샤넬과 조향사 에르네스트 보에 의해 탄생하게 됩니다. 향수처럼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데오드란트도 19세기에 땀샘 중 에크린샘이 암내의 원인임을 발견하고
1888년 필라델피아의 한 남성이 세계 최초로 상표를 단 데오드란트를 만들었습니다. 데오드란트는 향수만큼의 선풍적인 인기는 아니었지만 오늘까지도 계속 시장 규모를 키워가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 중입니다. 서양의 여성들에게는 향수, 남성들에게는 데오드란트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 됐을 정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양인들은 땀을 흘리게 되면 한국인보다 심각할 정도로 냄새가 심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외국에 나가 퇴근길 버스를 타보신다면 군대 화생방의 기억을 왜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실 텐데요. 이렇게 서양인들은 지독한 냄새를 가리기 위해 데오드란트와 향수를 필수품처럼 챙겨 다녔는데 한국이 유명해지고 한국으로 여행 오는 서양인들이 늘어나면서 서양인들은 이상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한국에는 왜 데오드란트 파는 곳을 찾기가 힘들까? 이곳에는 대중적인 물건이 아닌가? 도대체 한국인들에게는 왜 지독한 암내가 나지 않는 것일까? 처음 이런 의문들이 화제가 됐을 때 일본과 중국에서는 한국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인들은 모두 암내가 없다고 우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세계 각지의 연구원들이 연구하여 과학적인 이유로 동아시아인들의 암내가 안 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유전학적으로 암내가 적은 편이라고 연구 발표를 하였습니다. 먼저 채취의 원인은 땀샘 중 하나의 아포크린 땀샘 때문에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 종류의 땀샘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포크린 땀샘, 또 하나는 에크린 땀샘입니다. 에크린 땀샘은 몸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땀샘입니다. 반면 아포크린 땀샘은 외음부, 즉 사타구니 쪽, 그리고 겨드랑이와 항문 쪽을 주로 밀집되어 있는 땀샘입니다. 아포크린 땀샘은 단백질, 지방질 등을 분비하는 땀샘으로서 털과 피지샘과 함께 생기기 때문에 사춘기를 지나면서 많이 생겨납니다. 신기하게도 땀이라는 것 자체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포크린 땀샘에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각 개인별로 아포크린 땀샘의 개수에 따라 채취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해드렸다시피 아포크린 땀샘은 털과 피지샘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털이 많은 사람이 아포크린 땀샘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송보송한 아기보다는 성인의 채취가 더 강하고 비교적 털이 적은 동아시안보다 털이 비교적 많은 서양인에게서 채취가 더 많이 난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아포크린 땀샘은 서양인에 비해서 동아시안들에게는 개수가 훨씬 적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동아시안에게는 액추증 환자가 적은 결과의 이유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ABCC11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는 아포크린 땀샘이 활동성에 영향을 주는데 이 유전자는 A 대립 유전자와 G 대립 유전자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ABCC11 유전자에 대해 어렵게 설명하면 다들 구독 취소하고 영상을 끌 것 같으니까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 대립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포크린 땀샘이 별로 없기에 채취도 거의 안 나지만 반면 G 대립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은 아포크린 땀샘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악취가 더 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G 대립 유전자는 원래 인류가 갖고 있던 유전자였으며 A 대립 유전자는 비교적 최근에 2000년 정도 전부터 발현됐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동아시아는 다른 인종에 비해 더 발전된 인종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동아시안 중 역시 최고는 한국인이 아닐까요? 다들 동의하시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놀랍게도 한국인은 A 대립 유전자를 100%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한국인에게서는 B 대립 유전자를 아예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로 한국인은 유전적으로 아포크린 땀샘의 분포가 적어 채취가 거의 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인 다음으로는 중국, 몽골, 일본 등 동아시아인들이 A 대립 유전자의 분포가 높습니다. 반면 G 대립 유전자는 흑인, 백인 순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이유를 추측했는데 그 가설 중 가장 유력한 후보는 동아시아인들의 조상이 다른 민족에 비해 추운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몸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땀 분비샘이 점차 없어졌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가설일 뿐이니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간단하게 자신에게 G 대립 유전자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면 귀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귀지가 많은 귀지라면 G 대립 유전자가 없고 축축한 귀지라면 G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노출되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니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한국인이 세계의 어떤 인종보다도 채취가 가장 적은 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혹시라도 외국인 친구가 생겨 한국인에게는 왜 채취가 안 나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인이나 중국인들이 자신들도 한국인처럼 채취가 없다고 밥숟가락을 올리려고 한다면 바로 콕 집어서 말해주길 바랍니다. 한국인이 동아시안 중에서도 가장 채취가 없는 것이라고 꼭 말을 해야 됩니다. 같은 동아시안이라도 우길 걸 우겨야 하지 않겠나요? 과학적으로 이미 모든 게 증명됐는데 말이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는 축복받은 유전자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저도 오늘 또 한번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태어난 것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